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아이들과 살게 된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정말 아직도 이혼한 과정을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사람들이 진짜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하게 결혼을 하게 된 커플이었어요.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본가가 같은 동네라는 공통점 덕분에 더 빨리 친해졌죠. 정말로 모난 곳도 없고 시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둘 다 비슷했으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시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결혼 4년 차였을 때예요. 남편이 휴가를 앞두고 있던 여름에 몸을 만들겠다며 8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하다가 발가락에 아령을 떨어뜨려서 발가락 골절을 입게 됐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지발가락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머지 3, 4, 5번 발가락이 부서졌어요. 발가락 뼈뿐만이 아니라 발등뼈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술을 해야 했고 핀도 박아야 했죠. 한마디로 대공사였어요. 나오는 병원비와 수술비는 그때그때 생활비에서 냈고요.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좀 모자라더군요. 여보, 얼마 전에 보험 청구하지 않았어? 진단금이랑 수술비 그거 나왔으면 나한테 줘야 해? 우리 지금 생활비 너무 모자라. 그거?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한번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생활비 많이 모자라? 응, 이번 달 초에 당신이 교육 듣는다고 40만 원 가져갔잖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저와 남편은 통장을 합친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오랫동안 몰던 중고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사느라 대출을 받았고 집을 구매하면서 또 대출을 받았죠. 남편 앞으로 150만 원 넘게 대출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필연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제 월급에서 돈을 더 써야 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날의 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2주가 넘어가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더군요. 퇴원 시에는 입원비 관련한 보험금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보험 어떻게 됐어? 혹시 결격 사유라도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병원비 많이 나왔어?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좀 뺏었으면 안 될까? 그 돈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보험이 왜 안 나오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보험이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원래 손해보는 걸 싫어했거든요.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사람인데 보험 하나 가지고 저런 곤란한 얼굴을 하는 건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보험 약관 한번 보여줘. 문제가 뭔지 내가 찾을 테니까.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나도 말하기 좀 그래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저 자세로 나와? 다음에도 이런 일 없으리란 보장 없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생활비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고. 그럼 보험은 왜 넣어? 빨리 보여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길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서랍부터 열어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서류를 찾았죠. 그런데 남편 실비의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계약자, 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모로 되어 있더군요. 게다가 수익자도 시모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설마 어머님이 청구 금액 다 가져간 거야? 당신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거 나 사회생활 시작할 때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받아준 거거든. 그래서 결혼 전까지 엄마가 돈 내주고 있어서 일단 엄마가 계약한 거기도 하고 나도 별 생각 없었지. 남편 말에 제가 답답한 듯 남편에게 따졌어요. 결혼 전이야. 어머님이 돈 내셨다 하니 보험금 나온 걸 드린다는 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는 걸 알았으면 이 보험을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혜택을 우리가 못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이야기 한번 해볼 테니까. 분란을 피하고 싶은 건지 남편은 계속 다음에 하자고 미루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보험에서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돈을 써댔는데 그 여파로 지금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게 생겼으니까요. 어머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이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말리는 남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뜬금없이 찾아온 저희 부부를 보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런 시간에 찾아와? 연락도 없이. 어머님, 이 사람 보험 청구한 금액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 사실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뜨더니 딴짓을 하며 말하더군요. 내가 그 보험 들어준 계약자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이 다 들어오지. 내가 들어준 거 아니냐? 아들이 피보험자고 내가 계약자니까. 어머님, 그럼 보험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보험을 왜 넣다니? 당연히 아플 때 도움되라고 넣었지. 지금 그걸 어머님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생활비 펑크 났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남편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어머님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쩌냐? 너 설마 그 돈 때문에 여기 와서 나 잡는 거니?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솔직히 이제 그 보험비도 저희가 받아와서 내는데 왜 어머님이 그 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청구 금액 돌려주실 거죠?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연히 그런 보험이야. 내가 아들 보험 들어주면서 그 정도도 못하니? 아니 꼬면 내가 아들 키워준 대가라고 생각해.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앞으로 병원비 보험 지원도 안 받으면서 생돈으로 다 낼 생각이야? 그건 아니지만. 남편은 정말 답답하게도 저와 시모 사이 눈치만 보더군요. 하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시모가, 결혼 후에는 제가 내줘서 본인이 돈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말이죠. 남편에게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계약자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해주세요. 수익자도 당연히 남편으로 해주고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자기 결정권 없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계약자 피보험자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해? 너희 참 이상하구나. 그럼 여태껏 내가 낸 돈은 어쩌라는 말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건 어머님이시죠. 설마 아들 아픈 걸로 용돈벌이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제 발언이 조금 강했던 건지 시모 얼굴이 완전 황당하다는 듯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무슨 말을? 이 상황이 딱 그거잖아요. 정작 아픈 아들이 돈 다 내고 치료받았는데 보험은 어머님이 다 먹겠다는 말이 그 뜻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제가 어플 체크해보니
여태 보험비를 아예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받으신 것만으로도 내신 금액은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에도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입만 꾹 닫고 있더군요. 더 이상 말하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 뭐로 새로 일관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 단단히 먹었죠. 지금 당장은 남편 건강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저 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계약자 수령인 바꿀 생각 없으신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퇴원하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 당신 다리 다 나아서 목발 없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집으로 와. 그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어머님이 보험금 다 가져가신다잖아. 나는 생활비로 병원비, 보험비 다 내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람 됐으니 당신 수발까지 못 든다는 말이야. 어머님이 그 큰 돈 다 가져가셨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당신 간병해 주시겠지. 나는 돈 날리고 무보수 노동까지는 못해. 게다가 당신 집에 있으면 돈만 더 나가고.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여기서 신세지다가 와. 어머님도 고생하세요. 이 사람 아직 해야 할 거 많아서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주섬주섬 제 물건을 챙기자 시모의 꾹 닫힌 입이 다급히 열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들 병간호를 해?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고생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약자 변경 안 해주신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편 아프면 시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안 아프면 좋지만 나이 들수록 아플 일만 남은 거 아시죠? 여보, 진짜 나 놔두고 가는 거야? 잠깐만. 이건 당신 책임도 있는 거 알지? 미리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 건 당신이지. 알아서 어머님 설득시켜서 돌려놓거나 아예 안 먹힐 것 같으면 보험 해지해. 나는 그 돈 계속 내줄 생각 없으니까 잘 해결하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버렸죠. 솔직히 진짜 화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안 보이니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른쪽 발을 다치는 바람에 아침에 누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직장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비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택시는 못 탈 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모가 남편 직장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 판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돈 한 푼 안 줬거든요. 돈 받아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더니 결국 시모가 남편을 돌려보냈더군요. 변경된 보험 계약과 함께 말이죠. 저는 원하는 걸 얻었고 남편도 자기 보험 자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남편 얼굴이 생각보다 개운한 얼굴은 아니더군요. 왜 그런 표정이야? 이제 당신 아파도 걱정할 거 없는데. 그렇지. 그냥 엄마한테 좀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이상했던 거고 지금 이게 정상인 거야. 다 큰 자식 아픈 걸로 돈 버는 건 좀 아니지. 비용도 우리가 다 내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픈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주고 싶지. 자식한테 가야 할 것까지 모조리 뺏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시모와 같은 동네 살아서 오가며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많았던지라 걱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아는지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일로 시댁과 저는 거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도 미래에 더 큰 병으로 이런 일 생겼으면 더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좀 척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속에 시모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던 시모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지는 법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 4천, 저 2천, 친정에서 3천, 나머지는 대출로 집을 샀거든요. 대출을 남편이 갚기로 하면서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우리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돈은 리모델링비랑 혼수로 거의 다 쓰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새로 사야만 했던 새 차의 할부금도 남편이 갚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생활비를 충당 중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40만 원만 생활비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촌 동생이 과일 장사 시작했잖아.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해야 하고 얼마 전에 첫째가 낸 문콕 사고도 돈 물어줘야 하거든. 당신 남는 돈은? 월급에서 대출금 갚고 나서도 돈 좀 남잖아. 얼마 전에 본가에서 보일러 고장났다고 해서 그거 고치는데 돈 좀 썼어.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없어. 아, 그거 가져가면 나 남는 돈 거의 없어. 자동차 할부는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어? 3달 정도면 끝나. 그러면 나도 좀 여유로워지니까 당신 도와줄 수 있겠지. 그때까지만이야. 조금만 도와줘. 필요한 돈이긴 했어요. 애가 문콕을 하는 바람에 상대 차량 문짝을 갈아줘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에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 생활비가 진짜 휘청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필요하다니 줘야죠. 그 전에도 남편은 생활비에서 그렇게 돈을 자주 빼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이 매달 드는 교육과 헬스장 비용으로 매달 30만 원씩 나갔었죠. 그 외에 경조사 비용으로도 자주 가져갔고요. 생활비를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그 집도 차 할부금이 다 끝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말 오랜만에 가계부를 살펴보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매달 4, 5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이유는 다 달랐지만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가져갔어요. 그리고 항상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돈을 빼가는 걸 알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래전에 만든 체크카드의 통장을 들고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찍혀 나오는 내역을 보면서 저는 점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체크카드는 남편이 빚 갚는 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였는데 제게 빌린 돈이 그 카드로 들어가면 모조리 아파트 대출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었고 차 대출금은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순간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태껏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금과 이자로 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속이고 있었다니. 남편이 계산을 잘하고 꼼꼼하니까 맡겨뒀던 일이 결국에는 제 살까먹는 일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돈으로 대출금 갚는 걸 알게 됐으니 그걸로 하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여보, 우리 이 집 벌써 산지 10년이나 됐잖아. 이제 슬슬 공동 명의로 해줄 수 없어? 저는 야근 후에 집에 온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꺼내자 남편이 순간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슬쩍 보고는 다시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 내가 돈 갚고 있는 거 알잖아. 솔직히 10년간 내가 다 갚았는데. 그리고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당신이랑 애들 건데. 그러니까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공동명의 해도 되잖아.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공동명의를 해달래? 10년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잖아. 내가
어제 당신 통장 정리하면서 알게 됐거든. 나한테서 받아간 돈 다 대출금으로 들어가고 있던데, 그리고 차 대출금도 벌써 다 갚았더만. 대출금 금액도 나한테 말했던 것보다 더 적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걸 당신이 왜 봐? 그거 사생활 침해야. 그럼 난 그거 모르고 내내 당신한테 뒤통수 쳐맞고 있어야 됐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대출금까지 갚았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죽어라 돈 대고 있는데? 그럼 이참에 말해봐. 나한테 가져간 돈이랑 당신이 원래보다 부풀린 대출금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솔직히 공동명의를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나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막말로 내가 내 월급으로 내 용돈 썼어? 내 월급으로 생활비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너는 나 몰래 뒷주머니 차고 있었잖아. 이 집에 기여하는 돈으로만 본다면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저도 부글거렸어요. 그래도 해주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죠. 그래, 당신 맘대로 해. 대신 당신은 생활비 쓰지 마. 집에 있는 전기, 난방도 쓰지 말고 그것도 내 생활비로 내잖아. 아,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굴지 마.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너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나 너 용서 못해. 당분간 당신한테는 절대로 생활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 뒤로 정말 남편에게 1원 한 푼 안 줬어요. 난방이랑 전기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냉장고에 음식도 못 먹도록 아이들 음식도 단품 요리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밥도 딱 애들이랑 저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먹고요. 식재료만으로는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 남편은 며칠간 라면만 먹더군요. 그렇게 치사하고 깐깐하게 구니 한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침 거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힘든 법이거든요.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한 남편이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된 거죠. 미안하면 공동명의나 해줘. 솔직히 나도 이렇게 치사하게 굴기 싫거든. 근데 여태껏 들어간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언젠가는 공동명의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 지금 지킨다고 생각해. 10년간 나한테 돈 부풀리고 가져갔으면 이 정도 요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 그치?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알았어. 공동명의 해줄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사실 결혼 초에는 공동명의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0년 차 되니 제 재산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집에 생활비로 다 쓰는데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좀 싫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공동명의 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네가 뭔데 공동명의를 요구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자식 재산을 넘봐? 어이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와서 저한테 이런 막말을 하다니.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려 애쓰더라고요. 놔봐. 넌 바보 등신이야? 어떻게 된 게 네 손 안에 들어온 것도 못 지켜서 이 난리야? 시모의 그 말에 저도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솔직히 왜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남편이 그간 저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세요? 그리고 남편이 그간 대출금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생활비 지원조차 안 하고 뒷주머니 찬 게 얼만지는 알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값 낸 사람이 집주인이지. 그러니까요. 그 집 대출금도 제 돈 가져가서 냈던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가 처음 듣는 내용인 듯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제가 와이프 생활비로 대출금을 좀 냈어요. 얼마를?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요. 올랑. 화내려는 시모 앞에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매달려 10년간. 그래도 그렇지. 4, 50만 원은 내줘도 되지. 제가 생활비로 150, 200 정도 이미 내는데도요. 생활비도 네가 내냐? 넌 생활비 안 줘? 네. 남편 말에 시모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제가 이 집과 생활 유지에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그거 요구하는 게 과한 일인가요?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시모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만 남기고 후다닥 사라졌어요. 분명히 아들 편을 들며 저를 혼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쩌겠어요. 사실로 따지면 제가 그 집을 가져도 모자란 것을. 그리고 솔직히 애초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면 오로지 남편 거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조만간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그 기분도 금방 가라앉았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친정사정 때문에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병으로 몇 년을 앓고 계셨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생활비 쓰느라 돈 모아놓은 것도 많지 않았고요. 남편과 함께 모아둔 돈은 더 큰 집으로 가거나 애들 교육에 쓸 목적으로 모은 거였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슬쩍 물었죠. 여보, 우리 모으고 있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엄마 이제 곧 이식 수술인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장모님 이식 수술 잡혔어? 그런데 어쩌지? 그 돈 지금 빼면 더 손해야. 이때껏 모아놓은 돈은 다 더 부풀리려고 각종 펀드랑 주식에 넣어놨잖아. 지금 팔면 원금도 보전 못해. 남편이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 말고 지금 모으고 있는 돈들은 그냥 적금만 깨면 되니까 괜찮잖아. 그래도 그건 우리 집에 문제 생기면 사용할 비상금이잖아. 그걸 장모님 수술비로 주는 건 좀... 처남은? 처남은 돈 없대? 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엄마 수술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갚아줄 테니까. 안 된다니까 왜 이래? 그 돈은 안 쓸 거야. 단호한 남편 답변에 속이 확 상했어요. 설마 제가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갚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럼 공동명의나 빨리 해줘. 꽥 소리 지르고 그날 대화는 그렇게 종료됐어요.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돈은 절대 못 빌려준다는 남편놈에게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야근하는 동안 저는 칼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동생을 불렀어요. 누나, 엄마 수술비 어떡할 거야? 엄마 보험은 없나? 보험 있긴 한데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특약도 많이 없었고 그냥 기본이라. 낸 만큼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너희 매형도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장모님 아프다는데 돈 절대로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선을 긋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매형도 생각이 다 있겠지. 일단은 대출이라도 해봐야지 뭐. 그렇다고 엄마 저대로 수술도 못하게 둘 수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두 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호강도 못 시켜드렸는데. 동생을 집으로 부른 건 반찬을 싸서 주기 위해서였어요. 올케가 입덧이 심했는데 저번에 저희 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 반찬하면서 겸사겸사 양을 더 많이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는데 엄마 수술 이야기 때문에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죠.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만 동생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반찬 양이 많아서 동생 배웅도 할 겸 지하 주차장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동생 차에 반찬이랑 애기용 물품을 싣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왜 내가 모아둔 돈을 처가에 갖다 붓냐? 와이프가 정신이 나간 거지. 얼마 전에는 돈독이 올랐는지 집도 공동명의 하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봐도 남편 목소리였어요. 순간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내가 나서려니 동생이 갑자기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하며 폰을 꺼내 허둥지둥 녹음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공동명의 해줬냐고? 내가 왜? 나 그거 해줄 생각 없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안 해주면 지가 어쩔 건데? 진짜 괘씸해서라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기 엄마 아픈 걸 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곧 죽을 사람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그리고 늙어서 그 수술비 정도도 마련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도 웃기고. 여하튼 처가 식구들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썩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험이랑 대출 와이프한테 걸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 나온다니까. 그래, 그 보험 청구 금액 와이프 몰래 엄마랑 나눴거든. 병원비는 생활비로 내고. 근데 그거 안 준다고 쌩 난리를 치더니 결국 나 본가해버리고 가버리는 거 보고 완전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그걸로 이번에도 비상금 잘 모을 수 있었는데 딱 걸려가지고 대출금도 와이프 돈으로 야금야금 잘 넣고 있었거든.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생활비도 와이프가 다 내도록 설계 다 해놨는데 말이지. 이번에 걸리는 바람에 다음 달부터 와이프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누구랑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남편놈 목소리를 들으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돈으로 자기들 배를 열심히 채우고 있었더라고요.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씩씩대며 주변을 살폈어요. 남편은 제가 지하 주차장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통화 끝나고 올라가려고 통화를 이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올케한테 챙겨주려던 겉절이 김치의 뚜껑을 열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낄낄대며 발끝을 벽에 툭툭 차고 있던 남편놈 얼굴에 겉절이를 확 부었죠. 으이씨, 뭐야? 겉절이 맞은 남편놈이 얼굴을 들어 인상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인상보다 더 더러운 표정의 제가 있었죠. 야, 너 우리 엄마 수술비 안 빌려준다던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였어? 어? 말해봐. 통화할 때는 말만 잘하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야? 저는 남편놈 멱살을 쥐면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급히 저를 뒤에서 말리더군요. 누나, 참아. 이렇게 화낸다고 될 일 아니잖아. 누나가 일단 참아. 아이씨, 더 이상 나 열받게 하지 마. 지금 이 상황도 짜증내기 일보 직전이니까. 방구 낀 놈이 성질낸다고 딱 그거였어요. 지금 네가 짜증이 나? 그래, 내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 열받은 제가 또 달려들자 동생이 말렸어요. 너 이대로 나 안 넘어가?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이딴 식으로 너한테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내가 등신이고 바보 천치지. 누가 그런다고 겁낼 줄 알아? 이혼? 그래, 해. 하면 되지 왜 못하겠어?
보나마나 내가 더 유리하다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 악물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픈데 저놈 얼굴까지 보고 있다간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소송 진행 중에 엄마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엄마한테는 이혼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괜히 걱정하고 스트레스만 받으실까 봐요. 수술 다 끝나면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수술 며칠 전 엄마가 저랑 동생 불러서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거나 문제 생기면 엄마 폰 안에 사진첩 봐. 엄마가 거기에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려고 모아둔 것들 사진 찍어놨어. 비밀번호도 거기 같이 있고 사망보험금도 얼마 전에 물어보니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모아둔 돈이랑 엄마 살던 집, 내 앞으로 된 시골 땅 팔면 너희 앞으로 3억씩은 돌아갈 거야. 그리고 수술비도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 통장에 있는 돈 써. 알았지? 동생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친정엄마가 항상 돈 없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니 저도 동생도 당연히 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놨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술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수술을 견디질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퍼서 동생과 한참을 울고 장례식도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있던 장례식장에서 나온 분이 하라는 대로 예예 하며 전혀 실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 이틀날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도 입술을 꽉 깨물며 어머니 가시는 길에 분란 안 일으키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고불고 곡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생과 저는 벙쪘죠.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가 왜 날 걱정해요? 치열하게 한 푼도 안 뺏기려고 이혼 소송 중인데 갑자기 와서 챙기는 척? 착한 척? 환장하고 기가 차서 제가 물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여길 왜 와? 여기 와서 눈물 흘릴 자격도 없는 놈이? 저의 차가운 말에도 남편 놈이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러더군요. 많이 속상했지? 내가 다 미안해. 이렇게 장모님 잃고 나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후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점점 더 기괴해지는 남편놈 행동에 저는 이 인간의 의중을 알 수 없어서 궁금증만 생길 뿐이었어요. 다시 잘 살아? 당신이랑 내가 왜?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이혼 소송도 그렇게 지랄맞게 하고 있으면서?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다시 재결합하면 바로 집도 공동명의로 해줄게. 그거 당신이 원했잖아. 남편 놈 말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갑자기 재결합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근데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사람이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시모와 어머니의 친구분이셨어요. 어머니 친구분은 보험 설계사로 일했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와 시모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휴, 그래. 저번에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도 너희 이혼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둘이 진짜로 헤어질 생각 없어서 네 어머니한테 말 안 한 거라고 하던데 둘이 잘 돼서 어머니 모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들으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뭘 원했는지요. 엄마가 사망보험금 알아보러 전화한 후에 시모랑 보험 설계사가 통화한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보험 설계사가 엄마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돈 때문에 지금 저한테 다시 재결합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이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값을 내지 않아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인데 제가 남편 계좌로 보내준 돈과 생활비에 쓴 돈까지 제가 쓴 금액이 더 많아서 남편 원하는 비율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좋은 조건으로 승수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를 회유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유산으로 돈이 많이 나온다니 그것도 노렸을 테고요.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남편과 시모의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런 개수작을 부리다니. 제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럴까 싶었어요. 그것도 보인이 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아까워서 수술비 못 주겠다고 지 입으로 말하던 놈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런데 시모가 그때 제게 다가오더니 굉장히 슬픈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아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만 그래도 너희는 애를 낳고 산 부부잖니. 그리고 그렇게 큰 잘못으로 이혼하려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치기로 그럴 수 있으니 네가 이해하고 덮어주거라. 그 정도 흠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뻔뻔하게 덮어주라는 말을 하다니. 시모도 남편만큼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놈과 시모 우라통 터지게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 팔을 탁 쳐내고 말했어요. 내 대답을 들려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녹음본을 틀었어요. 제일 큰 볼륨으로 말이죠. 여기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녹음본은 동생이 그날 녹음한 거였죠. 자기 엄마 아픈 걸 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곧 죽을 사람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그리고 늙어서 그 수술비 정도도 마련 못해서 끙끙거리는 것도 웃기고. 여하튼 처가 식구들 진짜 완전 비호감이야. 쩌렁쩌렁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군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손님들 중 엄마 손님과 시모의 지인이 겹치거든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수술비 안 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돈 아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돈이 온전히 네 돈이었어? 우리 둘이 같이 모은 돈이었지. 이게 내 대답이다. 알아듣겠어, 정신 나간 놈아? 이제 와서 재결합? 웃기고 있네. 왜?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 돈 나갈 거 없어 보이니 나하고 재결합할 생각이었어? 근데 어쩌냐? 너 같은 인성의 남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인데. 2번 다시 몇 억을 너랑 같이 준다 해도 너랑 재결합은 없어.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장례식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저랬단 말이야? 저게 사위가 아니라 웬수지. 아이고, 저거 모르고 간 고인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세상에, 겉으로는 며느리가 잘못해서 이혼한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있었네. 아무리 그래도 처갓집을 저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뒤에 이야기가 더 흘러나올수록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는 더 커졌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를 찌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제가 겁이라도 낼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도리어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째려보는데 동생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왔어요. 형님, 여기서 형님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도 누나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빠져주세요. 저렇게 조롱해놓고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는 건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가요? 설마 자기 입으로 저렇게 다 말해놓고
아니라는 말 하실 건 아니죠? 남동생의 그 말에 남편이 주변의 눈치를 살살 보더니 결국 시모를 두고 자기 몸만 빠져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중에 시모와 남편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껏 시모와 남편을 착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열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도 저한테 유리하도록 됐죠. 저는 어머니 유산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보태서 시모집 근처 좋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자주 마트에서 시모와 전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코가 하늘을 찌르더니 지금은 저를 봐도 모른 척하기 바쁘더군요. 왜냐고요? 마트 갈 때마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유,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렇게 되먹지도 못한 인간을 만나서. 그래도 일찍 이혼한 게 다행이지. 그런 놈이랑 같이 살아봐야 저승가에는 어머니 속만 문드러질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곳에서 저를 다독이며 자주 말해줬거든요. 솔직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쁜 인간들 엿먹이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도리어 의욕이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그 인간들 있는 곳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결국은 그 인간들도 못 참더라고요. 몇십 년이나 살았던 동네를 쫓겨나듯 도망가게 됐으니까요. 전 남편과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보가 어디든 이제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복수할 만큼 했거든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됐고 두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어요. 이혼 후에 제가 가진 것들이 참 먹음직스럽게 보인 만큼 자기가 한 선택도 여전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았죠. 솔직하게 말해서 대출금을 부풀려서 저 모르게 돈을 모으고 시모와 돈을 나눠 갖고 제 돈으로 대출금을 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공동 명의를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픈 장모에게 들어갈 돈이 아까워서 빌려주지 않았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엄마 수술비를 빌려줬더라면 저는 엄마의 유산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줬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들 때 도움 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거든요. 하물며 가족이 걸린 일인데 제가 얼마나 극진히 남편을 대했겠어요? 그런데 꼴랑 그거 아까워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걸 잃게 됐으니 옆에 있을수록 자괴감과 후회가 전 남편과 시모를 무척 괴롭혔을 거예요. 결국은 참다 못해 떠나긴 했지만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시모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연락도 들은 적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죠. 여기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요. 알게 모르게 좁은 동네였거든요. 제 결혼은 그렇게 확실하게 끝이 났죠. 여러분,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죠?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남편이 저런 놈인지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요. 저도 그 일 경험 삼아 사람 보는 눈을 더 기르려 노력 중이에요. 오늘 사연은 저런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거예요. 제 사연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